원장 주재훈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두근거림과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은 그 욕심에 발맞출 수 있도록 깊은 생각 서초학원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들은 예비 중학교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오늘도 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깊은 생각 날아올라 칠판에서 봤던 문제 기억해 선생님의 설명 친구들의 눈빛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개념 그대로 원리에 따라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을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불 켜진 교실 안에서 조용히 스스로 다짐해 내일은 더 강해질 나를 믿어 깊은 생각과 함께라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오늘도 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안녕하세요. 저는 광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장혁입니다. 수학 선행에 관해서 뭐 여러 말이 많잖아요. 별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뭔가 고교를 먼저 한다 이런 것보다도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느낌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아니면 무리하지 않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의미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 한다 하면은 일단은 중학생이면 시험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못 푸는 문제가 생겼다면 해설을 한번 보고
적당히 까먹었을 때쯤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고의 흐름이 정답을 향해 가는 식으로 교정된다고 해야 되나? 수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못 풀었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험,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원 사실 단과반 이런 데 가면 좀 인간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와 다르게 그 담당 선생님하고 교류도 있고 질의응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질문하고 귀찮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정원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게 될 예정인 조윤호라고 합니다. 일단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수학 시험인 만큼 고1 수학을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습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1 때부터라도 이렇게 공부 다이어리를 쓰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겠고 내일 뭘 해야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겠다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러고 1등급 간당간당하게 2등급이 돼가지고 진짜 울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했던 수학 공부에서 잘했던 점은 우선 실수가 제가 많은 편이란 걸 스스로 인지하고 실수 노트 같은 거를 만든 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특히 잘하는 학생일수록 수학에서 실수에 고민이 많은데 그냥 뭐 에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다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노트에 기록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그 노트를 제가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조금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푼 거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딱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못했던 생각들이란 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그거를 적고 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들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가 되게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못했던 거는 사실 제가 실수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실수 노트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냐면 이 문제를 실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답만 빨리 내려는 게 문제라서 뭔가 답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식 한 줄 쓰고 내가 쓴 식이 과연 엄밀한가? 또 한 줄 쓰고 이게 맞나?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나? 이렇게 뭐랄까 목표보다는 과정이 좀 더 중심이 되는 문제풀이를 했다면 실수를 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복습 테스트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기나긴 3년의 시간, 2년 내 시간 동안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그거 이제 잘 보려고 엄청 골머리를 썩이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이제 풀고 나서 오답 노트까지 주시니까 그리고 그거 따로 이제 더 틀린 문제 신경 안 써도 그거 바로바로 풀면서 해결하고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평일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하니까 복습 테스트만큼 또 도움이 됐던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심시은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처음부터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시를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를 챙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더 나오고 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내신 공부와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정시의 비율을 한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에 좀 시간을 많이 쓴 편인데 왜냐하면 생기부라는 것 자체가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 성적 또한 저를 보여주지만 제가 약간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만 보여주지 전공에 대한 열정 같은 거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신 기간에는 시간을 쏟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신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학기 초라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나의 생기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대강 한번 프레임을 잡아보고 좀 괜찮다 싶은 책들을 몇 권 미리 구매를 해서 조금씩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미리 읽어보면 나중에 되어서 생기부를 채울 때 그 책을 다시 읽지 않아도 기억이 나서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였는데요. 1, 2학년 때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뭔가 친구들과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더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영어와 관련된 진로를 가져야겠다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주형서입니다. 실수하긴 했죠. 실수해서 내신에서 틀린 문제들도 있었고 내신을 공부할 때도 수능을 공부할 때도 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실수 없이 잘해서 이대로만 하면은 시험에서도 실수 안 하겠다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약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고 그래서 실수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시험에서 다른 걸로 몰라서 틀리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실수로 틀리게 되면은 마음도 안 좋잖아요.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2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수 노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공부 방법인데 실수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제가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든 아니면 저 혼자 그냥 문제집 풀다가 틀린 것이든 어떤 실수를 해서 그 문제에서 틀린 것인지를 다 기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을 볼 때도 그런 제가 자주 했던 실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날에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학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도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좋은 점이 제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을 풀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실수가 29번이나 30번 문제들 아니면 22번처럼 조금 풀이가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단순히 그 문제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끝까지 다 잘 구해놓고 마지막에 뭐를 구하시오 할 때 뭐 그 과정에서 실수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뭘 더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계산 실수 없다가 뒤에서 계산 실수가 생기고 그래서 호흡이 길어지면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계산 실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 약간 실수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실수 노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어디에 약한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시험을 풀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22번이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제가 평소에 실수를 하던 부분부터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실수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주기적으로 내신을 공부할 때면은 저희 학교 기출문제나 아니면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아니면 수능을 준비한다 하면은 사설 모의고사 한 세트를 준비해서 하루에 한 세트씩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세트 정도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신에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써가지고 이 문제를 다 맞는 게 목표인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내신을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제를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많은 문제들을 계속 푸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의 목적이 답을 맞추려고 문제를 풀어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진짜 단순히 풀어내려고 목적이 조금 바뀌면서 좀 더 덤벙덤벙 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이 시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난이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딱 그 50분의 뭐 시험 그 한 세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분에 좀 더 적은 문제 세트라도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정해놓은 양의 문제를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문제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흥분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 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fly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수학 원장 주지훈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두근거림과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은 그 욕심에 발맞출 수 있도록 깊은 생각 서초학원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들은 예비 중학교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오늘도 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 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칠판에서 봤던 문제 기억해 선생님의 설명 친구들의 눈빛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개념 그대로 원리에 따라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의 나와 인사해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을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광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장혁입니다. 수학 선행에 관해서 뭐 여러 말이 많잖아요. 별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뭔가 고교를 먼저 한다 이런 것보다도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느낌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아니면 무리하지 않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의미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 한다 하면은 일단은 중학생이면 시험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못 푸는 문제가 생겼다면 해설을 한번 보고 적당히 까먹었을 때쯤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고의 흐름이 정답을 향해 가는 식으로 교정된다고 해야 되나? 수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못 풀었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험,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원 사실 단과반 이런 데 가면 좀 인간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와 다르게 그 담당 선생님하고 교류도 있고 질의응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질문하고 귀찮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정은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게 될 예정인 조윤호라고 합니다. 일단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수학 시험인 만큼 고1 수학을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습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1 때부터라도 이렇게 공부 다이어리를 쓰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겠고 내일 뭘 해야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겠다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러고 1등급 간당간당하게 2등급이 돼가지고 진짜 울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했던 수학 공부에서 잘했던 점은 우선 실수가 제가 많은 편이란 걸 스스로 인지하고 실수 노트 같은 거를 만든 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특히 잘하는 학생일수록 수학에서 실수에 고민이 많은데 그냥 뭐 에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다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노트에 기록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그 노트를 제가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조금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푼 거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딱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못했던 생각들이란 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그거를 적고 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들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가 되게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못했던 거는 사실 제가 실수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실수 노트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냐면, 이 문제를 실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답만 빨리 내려는 게 문제라서 뭔가 답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식 한 줄 쓰고 내가 쓴 식이 과연 엄밀한가? 또 한 줄 쓰고 이게 맞나?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나? 이렇게 뭐랄까 목표보다는 과정이 좀 더 중심이 되는 문제풀이를 했다면 실수를 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복습 테스트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기나긴 3년의 시간, 2년의 시간 동안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그거 이제 잘 보려고 엄청 골머리를 썩이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이제 풀고 나서 오답 노트까지 주시니까, 그리고 그거 따로 이제 더 틀린 문제 신경 안 써도 그거 바로바로 풀면서 해결하고,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평일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하니까 복습 테스트만큼 또 도움이 됐던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심시은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처음부터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시를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를 챙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더 나오고 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내신 공부와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정시의 비율을 한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에 좀 시간을 많이 쓴 편인데, 왜냐하면 생기부라는 것 자체가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 성적 또한 저를 보여주지만 제가 약간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만 보여주지 전공에 대한 열정 같은 거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신 기간에는 시간을 쏟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신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학기 초라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나의 생기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대강 한번 프레임을 잡아보고 좀 괜찮다 싶은 책들을 몇 권 미리 구매를 해서 조금씩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미리 읽어보면 나중에 되어서 생기부를 채울 때 그 책을 다시 읽지 않아도 기억이 나서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였는데요. 1, 2학년 때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뭔가 친구들과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더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영어와 관련된 진로를 가져야겠다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주형서입니다. 실수하긴 했죠. 실수해서 내신에서 틀린 문제들도 있었고, 내신을 공부할 때도 수능을 공부할 때도 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실수 없이 잘해서 이대로만 하면은 시험에서도 실수 안 하겠다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약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고, 그래서 실수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시험에서 다른 걸로 몰라서 틀리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실수로 틀리게 되면은 마음도 안 좋잖아요.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2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수 노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공부 방법인데 실수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제가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든 아니면 저 혼자 그냥 문제집 풀다가 틀린 것이든 어떤 실수를 해서 그 문제에서 틀린 것인지를 다 기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을 볼 때도 그런 제가 자주 했던 실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날에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학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도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좋은 점이 제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을 풀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실수가 29번이나 30번 문제들 아니면 22번처럼 조금 풀이가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단순히 그 문제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끝까지 다 잘 구해놓고 마지막에 뭐를 구하시오 할 때 뭐 그 과정에서 실수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뭘 더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계산 실수 없다가 뒤에서 계산 실수가 생기고, 그래서 호흡이 길어지면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계산 실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 약간 실수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실수 노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어디에 약한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시험을 풀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22번이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제가 평소에 실수를 하던 부분부터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실수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기적으로 내신을 공부할 때면은 저희 학교 기출문제나 아니면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아니면 뭐 수능을 준비한다 하면은 사설 모의고사 한 세트를 준비해서 하루에 한 세트씩이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한 세트 정도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신에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써가지고 이 문제를 다 맞는 게 목표인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내신을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제를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많은 문제들을 계속 푸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의 목적이 답을 맞추려고 문제를 풀어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진짜 단순히 풀어내려고 목적이 조금 바뀌면서 좀 더 덤벙덤벙 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이 시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난이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딱 그 50분의 뭐 시험 그 한 세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분에 좀 더 적은 문제 세트라도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정해놓은 양의 문제를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문제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흥분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 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fly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수학 원장 주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6년도 예비 중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혹시 풀 시청이 조금 힘드시다면은 저 밑에 그 재생 목록에 분별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를 또 구분해서 공지해 놓을 테니까요. 원하시는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시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교양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첫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이제 5등급제까지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2부에서는 우리 그러면 예비 중일 학생들의 그럼 어떤 학습 전략을 갖고 어떤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지, 시작의 작은 차이가 6년 뒤에는 큰 격차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전략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22 개정교육과정과 5등급제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우선은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수학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여기 수학 1은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1 수학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말이 삭제됐고요. 중3에 있던 그 통계에 있던 대표값이 중1 과정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2 수학에서는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란 말 대신에 증명이라는 요 단어가 다시 재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증명이라는 단어가 재도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증명하시오를 마음껏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수정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 중3에서는 아주 새로운 단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해서 상자 그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대표값은 아까 내려갔죠. 이렇게. 그리고 고1에 있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에 대한 문제가 다시 중3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게 중3에 있다가 고1로 올라갔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차함수의 내용이 너무나 좀 쉬워지고 단순해져서 다시 내려오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1, 중2, 중3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고등수학은 이렇습니다. 고등수학은 공통수학 1, 2. 여기는 이제 고1 수학이 되겠습니다. 고1 수학이 되고요. 여기 써져 있는 기본수학 1, 2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배울 내용은 고1에 공통수학 1, 2. 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2와 고3에 걸쳐서 이건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이요. 고2, 고3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 그리고 미적분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요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 기하 한 요 정도만, 그 외에도 뭐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뭐 직무 수학 이런 게 있지만은 여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융합 선택 과목 역시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수능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중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포인트만 좀 짚어서 빠르게 좀 살펴봤고요. 고교 학점제, 요즘에 요 시기에 좀 뉴스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더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고교 학점제는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제 고1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어서요. 뭐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공통수학 1, 2는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혹시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8학점을 이수하고 등등등 다른 과목들도 총 다 해서 192학점을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다 이수를 해야만 졸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업 시수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계산했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학점으로 그냥 단위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그렇게 다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하려면은 이러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짜놓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요즘에는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경될 가능성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냥 고교학점제는 아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수업 실수다, 요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해서 이제 수능 범위는요, 다른 과목보다도 저는 수학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 세 개의 단원에 걸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해서 예전처럼 뭐 이과는 뭘 보고 문과생들은 뭘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고요. 모두가 다 똑같이 공통으로 요거를 보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사실 확률과 통계는 좀 어렵게 내더라도 좀 뭔가 그래도 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단원들인데, 핵심은 요 대수와 미적분원을 그러면 요거를 잘 해놔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가 가져야 할 6년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수와 미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내신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등급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앞에는 쭉 그냥 조금 빠르게 설명을 좀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9등급제에서요, 9등급제였죠?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이 5등급제로 바뀐 이유가 뭐냐?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뭐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 뭐 23%까지가 3등급, 이렇게 9개의 등급으로 쪼개서 했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빡세다, 스트레스 준다, 완화 좀 시키자 라고 해서 이 9개로 나누던 등급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10% 초과분부터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전으로 따지자면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여기 안으로 거의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목표로 따지자면 무조건 1을 맞아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그러면 1이 아닌 요 2등급으로 가게 되잖아요. 2등급으로 가게 되면 10% 초과인 학생과 34%인 요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취급당해요. 1등급과 2등급, 예전에 9등급제에서 요 상위 4%와 상위 11%는 엄청난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대 간다 뭐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5등급제의 상대평가, 이것도 상대평가죠? 5등급으로 나눴으니까요. 요 상대평가와 A, B, C, D,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마크하게 될 A, B, C, D라는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전부 다 A,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무조건 B, 이렇게 하는 절대평가를 병기에 둘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전부 다
이거를 병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하더라도 의문이 좀 들죠? 과연 그 20%의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서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대평가이지만 5등급제 개편으로 인해서 1등급 받기는 좀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막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서 평균 1.2를 맞고 막 1.6을 받고 이러한 세밀한 내신 경쟁이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인 거죠.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10%까지가 즉 이전에는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었던 그 학생들 전부 다가 다 1등급이라고 하니 그거에 대한 다른 형태의 변별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구술, 면접 등 이런 것들이 특히나 저런 논술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변별력을 대학에서는 확보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고1 학생들이 어떻게 이 입시 체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잘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텐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그냥 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고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 변별이 필요할 것을 예측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해서 그러한 발표들이 현재 고1 학생들을 기준으로 발표가 될 때마다 또 깊은 생각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 예비 중인 학생들의 어머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줄었지만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이런 형태로 또 다른 변별할 수 있는 시험이 등장했구나,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도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논술 전형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논서술형의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제가 드렸던 말씀인 건데 그러면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 자체는 완화가 된 건 맞아요. 왜냐면은 7% 맞아도 1등급이니까 9% 맞아도 1등급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별의 문제는 어차피 대학에서 제시할 문제고 그렇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 자체는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부담은 떨어졌지만 그러면 한 똑같은 1등급인데 3%를 맞은 아이와 9%를 맞은 아이가 성적표에는 둘 다 1등급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이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형태의 논서술형의 시험이 확대될 것이라는 유출해 볼 수 있다고 좀 전 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서 이제는 모든 그 수학들에 대한 그리고 해 나가야 할 선행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1등급이라는 걸 위해서 속진한다거나 이러면은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1 때 너 어디까지 봤어? 나 어디까지 했어. 너 중2 때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봤어. 이렇게 그냥 어디까지 봤냐 말 그대로 봤냐라는 거죠. 이 어디까지 봤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확실히 알고 있느냐가
바로 논술, 서술형으로 확대돼서 여기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해서 우리 아이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고, 이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해서 장기적인 목표는요, 이런 겁니다. 당연히 대수, 미적분, 원,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만 당연히 수능을 잘 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요 6년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초등 수학에서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오는 그 알고리즘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는 초등 수학은 연산에 기반한 수학이었다면은 이제는 개념을 이해하고요, 함수, 도형이 적용되면서 이제 이 함수와 도형, 그 다음에 추가로 방정식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수능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초등 수학에서 중고등 수학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연산을 잘해요. 거기서 시키는 연산을 잘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뒤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요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고등 수학이 연계 학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연계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테니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문자와식, 1차 방정식 이런 걸 배우죠. 이런 걸 잘 해야만 중학교 2학년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고요. 연립방정식을 알아야만 2차 방정식을 당연히 풀 수 있고요. 그 2차 방정식을 알아야만 여기 공통수학 1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이걸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야 중3에 이걸 할 수 있고, 얘를 해야 고1에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뭐 대수의 지수로고 방정식, 뭐 삼각 방정식, 미적분원의 여러 가지 미분에 의한 방정식, 방정식의 미분 등등을 잘 할 수 있겠고, 여기 2학기 내용이거든요. 여기 2학기 내용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또 이렇게 미적분원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 하나가 구멍이 나거나 이게 탈락이 되거나 여기를 대충 했거나 여기를 대충 했다면 당연히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떤 건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연산은 가능하다. 연산은 가능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중고등 수학은 연산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잘 그 개념을 접목시켜서 좀 더 어려운 학문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연산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개념과 잘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산할 줄 안다 라는 것과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할 줄 안다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셨죠? 그래서 이 중고등 수학에서는 어디 하나가 비어 있으면 아주 큰일 나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니까 어디를 잘 쌓아나갈 것인가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쭉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2 수학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수, 미적분원 여기 써 있네요.
자,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봐야 되냐? 빨리, 최대한 빨리 여러 번, 빨리 여러 번 보면 되냐? 과연 그럴까요? 빨리 봐야 된다에 대해서 빨리 보면 안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빨리란 말이 부정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빨리 본다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안 써지죠? 왜? 자, 정확하게, 확실하게 빨리 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 번 보면 당연히 더 좋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그냥 연산 중심으로 개념을 그냥 빨리만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들 하는 말로 훑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딱 쓰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예. 훑는다 안 됩니다. 훑는다 안 돼요. 훑는 걸 여러 번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훑는 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산만 잘해요. 연산만 잘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이러한 고위 수학의 기본과 응용은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위 수학 내용만으로 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6년의 목표는 뭐죠? 이 기본과 응용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당연히 이 심화와 논술까지도 잘 해내는 것이 우리 아이의 목표가 될 것인데, 그 목표가 되려면 고위 수학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걸 잘하려면 고1 수학의 심화와 고2 수학의 기본 개념, 요걸 접목시켜서 합쳐서 이 심화와 논술의 내용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수능 범위는 대수, 미적분원, 물론 확통도 있지만요,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심화와 논술을 내려면 당연히 이 전에 있던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고1 수학의 공수 원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여기에 있는 기본 개념과 응용을 접목시켜서 심화와 논술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공수 원투를, 물론 그 전에 중학교 과정도 봐야 되겠지만, 훑는다 여러 번, 훑는다 여러 번, 이렇게 되면 단순 연산만 잘하게 될 거라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제발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쭉 이어서 볼 건데요.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빨리 배우는 것이 당연히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중심을 지켜주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신의 학습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밀도 있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빨리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안감만 좀 없애면 돼요. 지금 예비 중1 되는 학생이 중2, 중3 수학 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 막 이제 고1 수학 했대요. 막 고2 수학 들어가고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시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빨리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해도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체크하냐? 현재 우리 아이가 했던 것에 70% 이상, 70% 이상 소화가 가능한가? 단순하게 답을 맞췄는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예비 중1이 될 건데 중2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2 거를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뭘 보죠? 당연히 중3 거를 볼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중2 것이 70% 이상 소화가 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담당하시고 계신 그 학원의 그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거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그 소화도가 50% 이하가 돼야 되잖아. 50% 이하라고 하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왜? 연산만 할 줄 아는데 이 다음을 봐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중2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하라 그러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느려진 것 같고 불안하죠. 해서 어떻게 다시 하면 되냐면 그 전에 과정을 뭐 기본 응용 과정을 7대3 정도로 했다면 요 정도는 자 50% 이하잖아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니 응용과 심화를 섞은 7대3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2 과정에 응용 정도를 했는데 기본 응용을 했는데 만약에 50%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또 기본 응용하면 정체된 것 같고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응용 플러스 심화를 넣는 거죠. 그럼 아이가 오히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구멍 없이 가는 빠른 길이 될 겁니다. 해서 중1, 중2, 중3 즉 중학교 3년 동안의 기간에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늘 체크하셔야 되고 그 체크를 하신 뒤에는 중3까지 최종 목표는 고1 수학까지 다 본다, 완성한다. 그 다음에 고2 수학을 한 기본 정도나 보면 좋다. 요렇게 중3의 큰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시고 이 설정을 하신 뒤에 요 과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중1, 한 중1 1학기가 지나고요. 중1 2학기가 되고 또 예비 중2를 맞이하고 요런 과정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바운더리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주변에서 뭘 해요? 우리 뒤처지는 것 같고 빨리 빼야 되나? 일단 빼자. 일단 훑자.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요 과정을 3년 내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비슷하게 있고요. 위치가 실력에 대한 향상 없이 불안감만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큰 틀의 바운더리를 부모님께서 설정을 해 두시고 이것을 아이와 함께 소통해 가면서 해 나간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밀도 있는 수학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기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 장기전에 제가 큰 틀에서의 디테일한 계획들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아이가 해야 될 학습 습관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인 연산, 창의적 사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는 완전한 개념과 수학적인 사고, 증명,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그러한 본격적인 수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2학년 1학기 문제예요. 요거는 아이와 같이 보셔도 되는 페이지입니다. 물론 그 정도 같이 보시면 좋았겠지만 보통 우리 아이들은 큰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 문제를 제가 좀 봐드리면 x는 0일 때 마이너스 1과 4 미만, x는 1일 때 2초가 3 미만, x는 3일 때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만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x는 1을 대입하죠. y 값을 x가 0일 때 y가 b잖아요. 이렇게 b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1일 때 y 값 범위면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와 3 사이 이렇게 돼요. 그럼 3일 때의 y 값 범위는 3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찾는 건데, 얘를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요. b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4 미만이니까 얘랑 연립을 해서 a 값 범위를 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풀진 않을 거예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a 값 범위를 구하고 3배를 해요. 그럼 3a 값의 범위가 나오죠. 그 3a 값의 범위와 b 값의 범위를 더해요. 이 순서는 부등식의 계산 과정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풀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단원이 뭐죠?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심지어 1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좌표를 그려서 x가 0일 때의 함수값 범위, x가 0일 때의 함수값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x가 1일 때의 함수값 범위가 2부터 3까지구나. 2부터 3까지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범위를 갖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함수값 범위를 갖고, 이래서 이러한 함수값 범위를 가지면 여기 랜덤한 점에서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도, 또는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기울기가 크게 만들려면 이렇게 연결하면, 가장 기울기를 작게 만들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해서 x는 3을 찍어서 3에서의 함수값 범위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해서 여기 함수값이 p, 여기 함수값이 q, 이렇게 나오는 1차 함수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부등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든 함수든 어차피 같은 놈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아이 스스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보면은 이것도 옛날 단원으로 나와 있죠. 요새는 공통 수학 원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단원 자체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 녀석들이 다
결국에는 같은 놈들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함수로 풀기도 하고, 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함수로 풀기도 하고, 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부등식으로 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해서 물론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네가 태생적으로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중학교 함수 직선의 방정식 단원부터 등장이 되는 건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는 단원들은 요 고1 수학부터 시작이 돼요. 해서 아이가 여기 보시면 대놓고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죠. 대놓고 방정식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럼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러면 이 함수가 이러한 아래로 볼록인 이치 함수고, 두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세우고 쿵짝쿵짝 푸는 그러한 문제인데, 어때요? 그냥 방정식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함수로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선을 깊은 생각에서 키워주고, 우리 아이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훈련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한데요. 아까 전처럼 뭐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방정식을 또 그래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길러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그거를 깨닫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해서 그걸 학원에서 길러주게 되면 우리 아이는 그거를 흔히 말하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미 이러한 여러 학창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안 하니까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습관을 스스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아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와 같이 보면 좋을 부분이에요. 자, 이거 제가 실제 제 학생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복습을 숨쉬듯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복습이라는 것은 자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습은 숙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숙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습을 하라 그러면 상당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거창한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작십 3일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3일 정도 실천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시험을 못 보면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또 3일밖에 안 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학원을 가요. 수학 학원을 가겠죠? 어려워요. 그날 배운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그날에 학원에서 풀어준 문제가 있을 텐데 딱 5문제만. 그럼 어렵다 하더라도요, 요 5문제 하는데 한 20분 외, 그날 배웠으니까 20분 정도면 됩니다. 해서 학원에 보통 수학학원에 3번 정도 가잖아요. 딱 학원 간 날 3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날 배웠는데 그날 배운 거는 잘 기억해요. 근데 약간 시간만 지나면 까먹어서 테스트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주에 끝에 그날 이렇게 3번 하지 말고 몰아서 15문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작은 습관이거든요. 작은 습관인데 보세요. 일주일에 5문제, 15문제 하는 거잖아요. 한 하루에 수학학원 다녀온 날 20분 언더겠죠? 20분 아래로 투자를 해서 일주일에 15문제,
한 달이면 4주라 치면요 60문제죠. 그럼 1년이면 720문제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조금만 잡고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720문제를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아이한테. 그럼 못해요. 당연하죠. 너무 많아요. 60문제를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한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숨 쉬듯이 하루에 이렇게만 하면 1년에 이만큼의 양을 복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습관되잖아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5문제씩 늘려요. 얘가 한 10문제로 늘어나요. 왜냐면 5문제 너무 금방 끝나거든요.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10문제 늘어나잖아요. 2배가 되죠. 대략 1500문제 가량, 정확히 2배 안 했습니다만 1500문제 가량을 1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밀도 있게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하잖아요. 양치하고 밥 먹고 나서 양치하잖아요. 자기 전에 무조건 양치를 하는데, 이 양치를 하는데 막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아, 내가 칫솔을 들어서 여기다가 치약을 정확히 몇 미리로 몇 센치로 딱 짠 다음에, 아, 지금 정각이니까 정각부터 세서 열심히 3분 동안 딱 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냥 화장실 가서 쭉 바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왜 나오는 거냐면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양치하듯이 그렇게 수학에 대한 복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자, 핵심은 손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거 지울게요. 자, 핵심은 손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또 하려고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어. 안 됩니다. 핵심은 손으로 풀어보는 것이고, 눈으로 풀어보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눈으로 볼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쉬고 그게 낫지, 눈으로 볼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눈으로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잖아요. 본인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풀 수 없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다 풀리던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풀리던 난이도만 다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난이도만 했기 때문에 풀렸던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풀릴 수 없는 난이도를 제시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안 하는 거랑 같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걸 좀 챙겨주셔야 되냐? 점수보다는요, 과정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희 깊은 생각에서 데일리 테스트, 그러니까 매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매일 봅니다. 학원에 올 때마다 봐요. 이게 적게는 5문제에서 15문제까지 보는 시험인데, 이게 매번 그 반의 평균, 그리고 본인의 점수, 요렇게 알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이거 가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신경을 쓰냐?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평균보다 아래면요, 엄마한테 혼난대요. 엄마한테 혼나서 안 된대요. 근데 그럼 평균이 넘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가요. 자기는 평균을 넘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혼나요. 왜죠? 평균에 만족한다고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맨날 혼나요. 뭐 때문에? 점수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어느 순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냐? 엄마 또는 아빠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으면, 그럴 나이가 오잖아요, 학생 때.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보다 그러한 복습에 하루에 5문제, 이 습관을 지키고 있는지 그 모습을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점수 결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이 80점인데 우리 아이 점수가 20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20점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랑 결과 중요한데 이런 거를 챙겨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해서 이러한 우리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 깊은 생각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일단 예비 중일 학생들은요, 겨울방학 동안 서술형 풀이를 쓰기 시작해요. 과제 노트를 시킵니다. 해서 이러한 서술형 풀이를 쓰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검사를 하면서 첨삭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과제 노트를 검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식을 쓰는 식쓰기 습관을 먼저 갖추게 만들어요.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술형 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서술형 문제에서 보시면 제가 3가지를 좀 가져왔거든요. 요 아이는 보시면은 막 그림도 다 그려놨고요. 다 잘 썼죠. 이 아이는 어떻죠? 한글을 다 써요. 뭐뭐다 그래서 이거니까 같다 해서 이거다. 얘보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학생을 보면요, 식만 딱 썼어요. 식만. 물론 여기다 이제 정확히는 우리 괄호를 치긴 해야 되는데, 등식에서는 한글은 무조건 괄호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식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배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식 서술형이고 여기서부터는 중고등식 서술형인데, 중고등식 서술형에는 이러한 말로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식만 딱딱 써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좀 필요하고, 그러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 중일은 겨울방학 때 서술형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제 노트도 똑같이 과제를 저희 그 개념편에 있어서 개념편 교재가 있는데, 개념편 교재를 이렇게 문제 쓰고 풀이 쓰고 답 쓰고, 문제는 쓰지 않아요. 풀이 쓰고 답 쓰고 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직접 채점을 하고요. 틀린 게 있다면 지우고 거기 다시 풀이 쓰고 답 쓰고 해서 고치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노트를 일일이 검사하면서 아이가 식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늘 검사를 하고, 아이한테 도형도 마찬가지죠. 도형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해서 이렇게 식을 쓰는 실제 중1 학생들의 노트를 가져온 거예요. 해서 그런 식쓰기 습관을 늘려주고 있고요. 뒤에 이렇게 되면 다시 하라고, 좀 너무 못 썼잖아요. 다시 하라 그러고 번호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이전처럼 다시 쓰는 습관을 제가 길러주는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해서 우리 중1 학생들은요 2학기 때만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시험이 없어서 그 긴장감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 학년 걸로, 그러니까 1학년 거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제 주어진 시간 45분 안에 OMR도 쓰면서 서술형도 쓰면서 그러한 시험을 또 저희가 또 준비해서 깁생,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매일 테스트를 학원에 올 때마다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 테스트가 있고요. 그 시작 테스트는 5문제 정도로 5문제에서 뭐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시작 테스트는 바로 전 시간의 내용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단원 테스트도 보고 진도 확인 테스트도 보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이러한 단원들이 쌓이면 보통 한 단원 정도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한 단원에 대해서 한 15문제 정도를 보게 되는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 진도 확인 테스트는 뭐냐면요, 얘도 2주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에 어떤 선행을 하게 된다면 그 선행의 그 전 과정을 그 이전 과정이죠. 이전 과정. 글씨가 좀 이상해졌네요. 그 이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배우게 되면 한 개의 과정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 한 개의 과정을 끝냈을 때 요 개월에 학력평가라는 걸 보게 돼요. 학력평가는 30문제를 보고요, 한 70분 동안 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시험을 또 모아서 보게 됩니다. 해서 이 학력평가 등을 통해서 레벨업, 레벨 다운 이렇게 하게 되고요. 대치랑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되니까 저희는 전체 평균을 산출해 가지고요, 아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상담도 드리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많이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입학 테스트 똑같냐?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학 테스트 시험을 보고요. 커리큘럼이 1년간의 커리큘럼이 같은가? 같은 커리큘럼을 학년별, 레벨별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벨 구성이 같은가? 레벨 구성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있는데, 대치 같은 경우는 1, 2,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서초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보통 이 7개를 5개로 줄이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자른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서초는 6레벨, 7레벨이 없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동일한 레벨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FAQ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대치랑 같이 산출해서 아이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요, 이제 학원에 오잖아요. 학원에 오면 이렇게 해요. 먼저 숙제 검사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 테스트,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5문제에서 8문제 정도 보게 되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요 숙제 풀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 그날의 과제가 다 클리어된 학생들은 집으로 가는 거고요. 조금 모자란 아이들은 숙제관리실로 가서 마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5문제씩 보는 시험에 대해서 하위 10%는요 항상 이렇게 토요일에 따로 불러서 또
보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 클리닉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복습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안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위 10%에 대해서 저희가 하위 10% 선별합니다. 매 시험마다. 그 단원 테스트 15문제짜리 시험에서 선별을 해서 보충을 하게 되고요. 그 단원 테스트에 유사한 문제를 제대로 다시 풀 수 있는가를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복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학원에서 강제적으로 개별 첨삭까지 해주면서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깊은 생각 서초학원에서는 이 토요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26년도 예비 중일 레벨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쫙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해서 학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학원 데스크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레벨별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레벨별 커리큘럼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으니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은 궁금하시면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예비 중일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입학 테스트의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초력 전범위, 중1 1학기, 중1 이거 잘못됐는데요. 오타네요, 오타. 죄송합니다. 중2 1학기입니다. 중2 1학기. 해서 25학년도 기준에서는 저희가 초력 전범위는 10문항, 중1 1학기는 13문항, 중2 1학기는 7문항 정도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입학 테스트를 보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험 범위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이 시험을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이요, 뭐 좀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어서 못 풀었다 이런 말들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의 실력으로 레벨을 배정받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막 바쁜 와중에 막 그냥 대충 보지 말고요. 준비 잘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요. 등원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학 테스트는 11월 2일 날 오전 11시 타임이 하나 있고요. 오후 2시 타임이 하나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원하시는 타임으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약은 학원 홈페이지 또는 저희 깊은 생각 서초학원 데스크로 연락을 주신다면 거기서 예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월 2일 날,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요. 저희가 성적을 딱 추려가지고요. 11월 4일 날 화요일 날 성적표를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 속에서 어떤 몇 레벨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반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링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결과 상담을 하고요. 수강 등록을 수요일까지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해서 12월 1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여기 때 이제 수강 등록을 하게 되시면 그 전에 11월 15일 날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전 중에 하고요. 요때 요 오리엔테이션 기간과 요 개강일 사이에 약 2주간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2주 동안에 해와야 될 과제, 수업의 구성, 그리고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될 선생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까지 이러한 등원 절차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비 중일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시작이고 수많은 입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입시 변화 속에서 28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요. 수학에 대한 정도를 늘 지켜왔던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가르쳐왔던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깊은 생각 서초학원에서는요.
우리 예비 중일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수학 원장 주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